저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하루에 탈진된 상태가 되는 게 제 어떤 문제예요라는데, 그건 쇼폼 때문이야, 사실. 일을 해서 탈진 안 돼. 나 하루 종일 일하는데 탈진 안 돼. 맨날 도파민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탈진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비교의식이 나왔다가 분노가 나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쉬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한 상태가 되는 거야, 쇼폼 보면서 쉰다는 건. 감정 컨트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뭐 두려움은 뭐 사명으로 극복하세요. 분노는 사명으로 극복하세요. 그걸 가르쳐요. 저조차도 이게 왜 안 되지? 가끔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게 원칙 계속 보고 저널링하고 막 하니까 이게 좀 많이 방어가 되는데, 아예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여기를 더 잘하게 됐거든요, 저도. 쇼폼에 우리는 중독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밤에 자려고 할 때 쇼폼 계속 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쇼폼이 계속 돌아가면 어떤 게 되면 감정 컨트롤 불가 상태인데,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면요. 우리 몸에는 수용체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도파민이라는 게 있고,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있고,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게 있어. 근데 이게 쇼폼을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과잉 분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뭐 이게 중요합니다, 저게 중요합니다 해도 이게 아예 안 돼. 동기부여를 받다가 갑자기 분노를 하게 되고, 갑자기 웃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교 결핍을 볼게요. 타인의 성과를 인스타 스토리에서 봤어. 그러면 짜증이 나지. 저는 그때 팔로우 취소했는데 그리고 타인이 되게 몸이 좋은 걸 보면은 또 반응을 하죠. 비교의식이 돼요. 그리고 결핍을 또 자극하고, 라이프 스타일, 저도 라이프 스타일 지금 올리잖아요. 지금도 저기 타임랩스 찍고 있는데, 남의 걸 보면은 부러움에서 초조함으로 변하고요, 우리 감정은. 그리고 자기 비하로 갑니다. 보고 나서 나도 더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은 거야. 이 감정이 와요. 두 번째는 이제 분노가 오죠. 분노가 오면 정의감으로 가는데, 정치나 사회 이슈, 이놈 나쁜 놈이야 그러면 이제 우월감을 세팅한다, 분노에서. 근데 갑자기 피로감이 와. 또 아무리 분노해봤자 우리가 바뀌는 게 없잖아, 사회 이슈들은. 맞죠? 근데 또 말하고 싶은데 행동은 안 되고, 이 상태야. 대리성취, 성공 스토리나 동기부여나 자극적 루틴을 보면 또 내가 한 것 같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무기력에 또 빠져. 동기부여 영상 보면 뽀뽀 올라왔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우리가. 그게 다 쇼폼 중독자들인 거야. 급격한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잠깐 고향 갔다. 이거 고민 털어놓은 사람 많거든, 사실. 그 다음에 갑자기 웃기는 게 나오죠. 웃긴 영상이나 자극적 엔터 이런 게 나오면 즉각적으로 쾌락이 왔다가 텅 빈 느낌. 근데 이게 쇼폼은 어떻게 되냐면 몇 초 만에 여기로 갔다가 몇 초 만에 여기로 갔다가 몇 초 만에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고장이 날 수밖에 없지. 그 상태에서 이걸 배워서 뭐해? 그러면 이거를 쇼폼 정진을 어떻게 시키냐. 우선 인스타를 삭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삭제를 하거나 생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생산할 때만 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는 제가 연관 동영상 중지를 좀 시켜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쇼폼 중독 상태로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집에 가면 또 이제 그 긴장 풀리니까 쇼폼 볼 수 있잖아. 그럴 때는 핸드폰 가본 같은 거 넣어서 집에 가자마자 핸드폰 가게 핸드폰 넣어버려. 판단해보면 내가 쇼폼 중독 상태인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게 뭔가 해야 되는 행동이 나오는가 아니면 더 흐릿해지는가를 보면 이게 중독 상태인지 아닌지 볼 수 있습니다. 선명하면 중독 상태 아니고 흐릿하면, 예를 들면 전 유튜브 영상을 보면 외국어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비슷한 게 있으면 그 생산 모드로 가버리거든요. 그건 중독이 아니야, 사실. 내가 그 행동을 해버리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게 인스타도 삭제하고 핸드폰 가복 넣고 연관 동영상 중지한 상태에서 딱 1일에서 3일이 지났다. 그러면 감정 소음이 감소됩니다. 급 심심해지고 약간 불안, 금단, 담배 피다가 담배 안 피는 그 느낌이 나. 사실 제가 핸드폰 가복 딱 가뒀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찍고 싶더라고. 이 느낌 와요. 근데 이게 원래는 본래 감정인 거야. 원래 심심해야 되는 거, 우리가. 두 번째 단계 이제 3에서 7일 정도 되면 감정이 지속적으로 회복됩니다.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분들 맨날 나 기분이 되게 왔다 갔다 해. 근데 행동 패턴 보면 계속 쇼폰 보고 있는 거야. 릴스 계속 보고 있어. 기분이 크게 흔들리는 게 없어집니다. 하나의 감정이 지속돼지고 짜증과 흥분이 가라앉아져요. 제가 비교의식 되게 충만할 때, 한 3년 전, 2년 전에 사옥 있을 때 비교의식 충만했거든요. 누가 뭘 하면은 막 짜증을 부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서 또 뭘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3단계로 가면 의사결정의 질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 즉흥 결정이 감소되고 느리게 움직이기 가능해요. 결정시 24시간 48시간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맞나를 한 번 더 보게 되고요. 그리고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게 됩니다. 원칙을 배워도 쇼폼 중독자는 원칙도 없어. 원칙을 맨날 봐도 안 돼요. 쇼폼을 계속 보고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4단계 하면 에너지가 재분배되면서
집중력이 폭발하진 않지만 꾸준해져요. 커넥트 대표님 쇼폼 주력자들 보면 저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하루에 탈진된 상태가 되는 게 제 어떤 문제예요라는데 그건 쇼폼 때문이야 사실. 일을 해서 탈진 안 돼. 나 하루 종일 일하는데 탈진 안 돼. 맨날 도파민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탈진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엔 아주 심플한 해결책이었다는 거야. 이 쇼폼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걸 한번 보죠. 반짝이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때는 철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철학의 중요성.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 것이 결국엔 반복된다는 그 숙고예요. 그거를 뭐 단어의 의미부터 해서 그걸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철학을 팔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쇼폼 중독자들은 철학을 팔 시간이 없어. 왜냐면 도파민 나왔다, 아세틸 나왔다, 분노 나왔다, 우선 나왔다, 공허 나왔다, 난리를 친 거야. 그 상태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무슨 철학을 해. 철학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불능 상태 만들건. 그러면 즉각적인 반응을 멈출 수 있죠. 이거 없어지면. 그때 느리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가치 중심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장기적 결정 이때 할 수 있게 돼. 그 다음에 물리적 거리가 아까 핸드폰 가방부터 구독 취소부터 해서 아까 여기 연관 동영상 중지 이런 거죠. 그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저 사람은 그러면 느리게 움직일 수 있겠죠. 올바른 의사결정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치적 안정을 찾고 과대 광고에서 이제 거리를 둔다는 게 아까 말했던 연관 동영상 정리, 인스타 삭제. 그럼 그때 우주가 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단순하고 중요한 것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단순성이죠. 구화율에 여기 보면은 뭐 4가지 영역, 뭐 단기적, 장기적, 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봤자 뭐 의사결정력은 이런 거다, 막 이걸 아무리 외치고 뭐 부하율을 막 외쳐봤자 쇼폼을 보고 앉아있으면 모든 게 무력화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시스템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서 되게 오늘의 영상은 되게 심플하지만 가장 크게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내가 가리킨 것들이 이거를 중지하는 상태에서 막 유튜브 영상도 막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면 쇼폼 중독자는 여기까지 못 올 거야 걔네들은. 또 넘겨야 되거든 다른 거. 또 유튜브 연관도가 또 뜨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구매 전환에서 좀 막혀 있으신 분들은 이 퍼널 전체에서 어느 부분이 분명히 막혀 있거나 어느 부분은 아예 실행조차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공개한 이 퍼널은 A그라운드 퍼널을 완전히 적나라하게 공개한 퍼널이에요. 그래서 구독자님이 이 퍼널을 완벽하게 복제해 가시면 매출과 수익이 수직 상승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제가 7시간의 법칙이라는 그걸 좀 가져왔는데 고객은 상품을 구매할 때 거의 한 7시간 정도 컨텐츠나 뭐 글이나 이런 것들 소비한 후에 구매를 결정한다는 법칙이에요. 이 법칙에 따르면 쇼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쇼폼과 롱폼을 융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깨 거물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지식업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은요, 인스타에서 판매 절대 하지 않아요. 인스타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준다든지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딩을 구축하는 정도, 스레드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로 링크를 유도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만가찌라는 분이 그 외국에 있죠. 그 알렉스 오모지라는 사람도 있어요. 한 500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산이. 이 사람이 다 유튜브로 판매합니다. 결국에는 진짜 돈은 유튜브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전제 조건에 깔려 있어야 돼요, 컨텐츠에서는. 근데 만약 이 전제 조건이 없으면 유튜브를 안 하고 인스타 스레드로만 막 팔 수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진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스레드에서 난 되게 메가 스레더다 막 그런데 유튜브가 없어. 유튜브가 있어도 되게 약해. 인스타에서 메가 인플루언서다 하는데 유튜브가 약해.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뭐 유튜브가 없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하지도 않은 사람도 있는데, 사실 쇼폼은 그 맥스가 보면은 예를 들면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팔 수 있다고 봅니다. 단가로 보면. 근데 유튜브로 들어오면 고단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쇼폼이라는 건 유튜브 클릭이 목적이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져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롱폼은 신뢰를 전환시킨다. 결제를 하게 만든다. 이런 겁니다. A그라운드 퍼널을 한번 그래서 공개하기도 할게요. A그라운드 퍼널입니다. 저희는 인스타가 그렇게 뭐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스레드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유튜브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돈은 법니다. 제가 스레드가 팔로우가 한 1만 정도, 인스타가 한 2.3만 정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활성화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스레드가 약간 강해요. 우리는 글이 좀 강하거든요. 스레드를 왔을 때 제가 여기로 바로 연결하기도 해요. 책 퍼널로. 근데 스레드에서 유튜브로 연결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책 퍼널 와도 유튜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유튜브에서는 뭐 하냐? 조회수가
피디님이 했을 때 좀 잘 나온 게 최고가 3만이죠, 저희가. 그 대부분 보면 1000단위 아니면 뭐 몇백 단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뭘 다루느냐? 저희가 고객 성공 인터뷰를 다루죠. 저희 막 견해 나누는 게 또 프로세스 분석이 또 있죠. 그 다음에는 이 프로세스 분석 같은 거고. 근데 아직까지 다루지 않았거든요. 케이스 스터디 이제 들어갈 거예요. 케이스 스터디. 한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되게 딥하게 파고 들어가서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 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 전환을 일으키는 요소들이에요.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그 성공시킨 케이스가 엄청 많아.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되게 신박하고 진짜 신빙성 있어. 전문성 있는 것 같아라고 여기서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유튜브에서. 근데 아까 말했듯이 7시간 봐야 된다니까요. 유튜브로는 뭐 10분 보고 스레드는 뭐야? 심지어 한번 물어볼게. 어제 본 스레더가 생각이 나나요? 저도 생각 안 나거든. 어제 본 스레드 글이 생각이 나세요? 안 나요. 그 스레드는 결국에는 오픈 채팅방으로 빼내거나 어딘가에 가둬야 돼. 책퍼널로 가두든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유튜브에 왔다. 그 다음은 책퍼널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이제 통계를 보면 대부분 책퍼널은 스레드에서도 어쩔 때 터지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유튜브에서 거의 다 터져요. 유튜브에서 책퍼널 거의 다 한 60, 70%가 옵니다. 자, 이제 책퍼널로 도착했어요. 근데 책퍼널을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가르친 사람들 이해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친 사람도 소수가 하고 있어요. 뭐 필라테스 박영재 대표님 막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지금. 해라 해도 안 해요. 근데 잘 봐봐요. 이만 같진 아니지만 알렉스 오모지는 책퍼널을 하고 있고요. 러셀 브레스 책퍼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안 하는지 난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구독자님 제발 좀 해주세요. 근데 책퍼널이 뭐냐면 저는 배송비 4,000원만 내면 책을 4권을 보내버립니다. 근데 제 원가가 얼마냐?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4,000원만 받고 12,000원을 광고비를 쓴 거나 다름없죠. 광고비를 고객한테 돌려준 격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이 왔어요. 책 읽으세요? 책을 저희가 이제 보냈을 때 안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아이디어를 했냐면 받고 일주일 뒤에 문자를 하나 보내요. 거기에는 책 내용이 요약된 15분 정도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듣다 보면 책을 읽어볼까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책 괜찮냐고 읽을 거 아니에요. 책 4권을 읽으면 2가지 선택지가 있거든. 책하고 VOD까지 보면 24,000원이에요. 좀 이따 올릴 것 같아. 그럼 빨리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한 5만원 올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책 4권에다 VOD를 딱 100개나 줘요, 100개. 근데 이 100개가 유료 강의에 내가 심지어는 50만원으로 팔던 거, 막 이런 걸 줘버립니다. 24,000원에. 24,000원이 얼마야? 책 4권? 값도 안 되네, 맞죠? 실제로 책을 한번 서점에서 구매하면 4권 하면 6만원, 7만원 들어가요. 맞죠? 그런 식으로 VOD를 보게 돼요. 근데 VOD가 되면 뭐냐? 이 법칙이 됩니다. 100개면은 몇 시간이죠? 7시간 채우고도 한도 초과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원데이 템이나 이제 추가로 이제 주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차후에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책퍼널에서 정말 이게 좋다. 그러면 이제 한 2달에 한 번씩 원데이 세미나 열리는데 이 원데이 세미나가 한 7시간 합니다. 이 법칙.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 전체 이거 한 3개 정도를 합니다. 3개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때려 붓는 거죠, 여기다. 그러면 이제 원데이 세미나 듣고 진단에 오기도 하고 책퍼널 왔다가 세일즈 콜을 받아서 진단에 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필터의 역할을 하죠, 필터. 우리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면접합니다. 그들이 면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면접을 해서 세일즈 콜을 하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람 나랑 해야 되겠다 하면 자기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럼 이때 오시죠 이렇게 하면서 세일즈가 무의미할 경우도 있어. 그래서 세일즈 콜 들어갔는데 클로징이 실패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성공사를 재주입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든 몇 주든 해서 계속 건드려요, 카톡으로. 원데이 세미나 한번 오세요 막 이런 식인 거야. 뭐가 더 나왔습니다 하면 정보를 또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유튜브를 또 가겠죠? 그럼 저는 이거 초과 달성해버렸네? 7시간 법칙을?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격이 되게 비싼 겁니다, 사실. 만약에 세일즈 콜이 성공했어. 그럼 마스터마인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마스터마인드에서 수백 명 중에 한두 명은 또 저랑 CEO 연합해서 같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건 아직 확정되지 않지만 합숙 프로그램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초고가로. 엄청 초고가로 한 1년 동안 아예 그냥 가둬놓고 팔려고 내가 이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벌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현금이 쌓이죠, 우리가. 그러면 여기를 가서 인스타에서 컨텐츠가 터지면 광고를 넣습니다. 유튜브에 컨텐츠가 터지면 광고를, 우리가 이걸 되게 활성화는 아닌데 이제 활성화를 좀 해보려고 해요. 광고를 떠놓으면 이게 어차피 좋은 컨텐츠니까 더 확산되겠죠. 그러면 책퍼널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또 여기다 또 책퍼널하고 VSL이라고 해가지고 무료 강의 VOD도 기거스 커뮤니티에 오면은 이거 책을 안 받아도 이 무료 강의 VOD가 있는데 이것도 죽여요. 내가 진짜 죽이는 강의만 넣어놓은 겁니다. 뻑갈 강의들만. 그러니까 결국엔 또 책을 받게 돼요. 여기서 뻑 가면 또 VOD를 사겠죠. VOD에서 뻑 가면 원데이 오거나 진단 오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랑 안 맞다 그러면 여기를 볼 수도 없죠, 우리는. 다 걸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우리하고 맞는 고객들만 계속 필터링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면 또 광고비에 또 좀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또 디테일한 걸 보여줄게요. 창 내공과 VOD에 대한 비밀인데요. 이거 러셀 브랜슨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건데, 봐봐요. VOD가 100개예요. 그리고 이게 24,000원인데 이제 5만원 올릴 거예요. 24,000원 봅시다. 통계를 내니까 저희가 한 달에 여기 이 책 퍼널의 매출이 한 350에서 4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가를 쓰는 거 얼마인 줄 아세요? 200에서 300입니다. 약간 이득을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고객은 이득을 받고 우리도 이득을 봤어요. 뭔 말이냐. VOD는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맞죠? 원가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광고비 상쇄됩니다, 저희는. 그 광고비 상쇄되는 걸 굉장히 트래킹해요, 제가. 담당자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한 500까지 올려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남는 돈으로 또 책을 더 할 수 있죠. 아니면 광고를 더 들 수 있죠. 그러면서 광고비 상쇄 조건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뭔가 돈을 쓴 것 같은데 퍼널 안에서 이익이 조금씩 나오면서 광고비가 없어지는 형태를 띠죠. 또 진단 컨설팅 돈 받잖아요, 저희. 원데이도 돈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예요, 사실은. 지금. 플러스인 상태로 세일즈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더 플러스예요. 여기는 초고가니까요. 그러면 이걸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7시간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구매하지 않는데, 스레드 뜬다고 스레드는 추월하고 있는 거예요. 스레드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난 스레드 1만이야. 나도 1만 할 때 기분 조금 좋긴 하더라고.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 난 인스타 5만 팔로워야. 나 10만 팔로워. 유튜브 10만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요즘에는 14만 유튜버, 15만 유튜버도 우리 조회수랑 비슷하던데, 보니까. 맞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구독자와 내가 영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퍼널을 못 돌리면 이득을 하나도 볼 수 없이 그냥 나 좀 유명한 누구야 막 해서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돈이 유튜브에 만들어진다는 전제 조건 깔고, 숏폼은 유튜브 클릭 목적이라는 거 깔고, 롱폼은 신뢰 전환 목적이고, 롱폼에서 해야 되는 건 고객 성공 인터뷰, 프로세스 분석, 케이스 스터디에 집중해야 된다. 조회수가 엄청 나와가지고 뻥튀기 하는 거 그렇게 의미 없다 있는 겁니다. 진짜 고객들이 여기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퍼널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이걸 하고 유튜브에서 퍼널을 해서 이렇게 해가 진단 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죠. 근데 그게 다 아니잖아. 이걸 받았을 때 그들의 감정,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의 생각까지도 빙의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책 내고 났을 때 당신 안 읽을 거잖아. 그럼 읽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 고객가 빙의돼서 그들의 행동이 그냥 상상 속에서 그려지는 순간, 전략을 짜고 행동하는 순간, 고객인 대표님의 이 퍼널에서 갇혀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고객한테 빙의돼서 CRM을 설계할 수 있다면 유튜브가 10만 구독자, 100만 이거 아무 의미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CRM과 그 퍼널의 디테일을 저희 퍼널을 다 베껴가셔서 한번 복제를 해보시면 분명히 수직 상승할 겁니다. 오늘은 7시간의 법칙을 기준으로 저 A그라운드 퍼널을 그냥 낱낱이 유튜브에서 공개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디커플링이라는 그 하버드 MBA에서 쓰는 그 교재거더라고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1인 기업에 딱 적용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걸 딱 한 페이지로 끝내버렸어요. 우리한테 적용할 것만 되게 요약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커플링 전략이라는 이 책의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디커플링이 뭘까? 이 디커플링이 뭐냐면 이 고객 가치 사슬 있죠. 이 고객 가치 사슬에서 고객이 부담을 느끼는 활동, 즉 이 고객이 부담을 느끼는 활동이라는 건 약한 고리겠죠. 이 약한 고리를 끊어낸 다음에 이거를 전문성으로 해서 강화시켜 버리는 거야. 이게 디커플링의 전부예요. 그냥 뭔가 약한 것만 찾아내면 되고, 가치 사슬에서 그걸 내가 전문성이 있으면 이걸로 전문화를 극강화시키기만 해도 시장에서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없는 걸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있는 거에서 내 전문성만 강화해서 약한 사슬 끊어내고 전문성 강화해가지고 그 고객들을 끌어당기면 시장이 창출된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고객 가치 사슬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고객 가치 사슬이 이제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고민을 하게 되겠죠. 처음에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그 다음에 선택하면 구매를 하겠죠. 사이트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매장에 가서 돈 주고 사죠. 그 다음에 받죠. 이걸 택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뭐 서비스 이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버릴 수도 있고, 뭐 어디에 쌓아놓을 수도 있겠죠. 처분 과정까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구매할 때 같이 사슬이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나 제품에 꼭 예를 들면 구매 이쪽이 조금 불편한다든지 아니면 이 선택하기가 너무 종류가 많다든지 이게 고민할 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사이트들이 뭐예요? 에어비앤비 같은 거죠. 뭐 리뷰 사이트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선택해서 구매 또 하면은 이런 아마존이나 선택과 구매하기 좋게 만들었잖아. 그 카테고리를 분류돼 있고, 그리고 이 구매랑 수령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뭐 백화점에서 구매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백화점 안 사죠. 요즘엔 젠틀모스코 가서 안경 써보고 이거 괜찮으면 더 싼 곳으로 구매할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를 이제 디커플링 한 거예요, 플랫폼들이.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킥보드도 공유 경제 같은 게 있잖아. 이걸 아예 없애버려가지고 공유를 해버리는 거죠.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맞죠? 공유 경제를 하고 리사이클링 같은 순환 경제, 사용하고 처분할 때 좀 더 편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1인 기업에 정하기가 좀 애매하죠, 다 되게 큰 기업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1인 기업에서 A그라운드 약한 사슬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는 우선 이 구매 과정에 이게 진짜 뭐 예를 들면 이게 너무 어려워 사실은. 가격이 세잖아 우리가. 1,500이야. 이거를 디커플링해서 어떤 분야로 이렇게 디커플링 해가요. 예를 들면 필라테스 분야에 1,500짜리 강의를 훔쳐왔습니다. 이러면서 400만 원에 팔거나 뭐 이런 것들이야. 그 외식업에서 이런 것들을 300만 원에 팔거나. 구매에서도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업계가 장악되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구매를 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여기 와서 과정이 너무 어렵단 말이지. 어렵기도 하고 누군가 대신 해주진 않아. 다 수강생이 이걸 해줘야 돼. 그럼 여기에서 제가 단점이 뭐야? 대행을 안 해. 그러니까 A그라운드 시스템, 교육 시스템에 대행이 붙여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PD님이 A그라운드 시스템에 유튜브 대행을 하는 거야. 근데 코칭을 할 때 내 얘기를 비슷하게 하는 거야. 그럼 대행이 코칭이나 다름없지. 그럼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어. 난 가만히 앉아서 유튜브 찍고 있는데 돈만 주면 코칭도 해주고 다 찍어주고 편집까지 해주고 배울 필요가 없지. 풀퍼널 대행사가 나올 수 있어요. 유튜브 풀퍼널 대행사. 근데 이게 만족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릴스도 하실 수 있나요? 그럼 릴스 대행사 또 나온 거고. 스레드도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확장되죠. 그렇기 때문에 A그라운드를 디커플링 한다면 우리는 강의 코칭만 하기 때문에 대행을 안 해. 그럼 대행 시장 먹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또 A그라운드를 또 별개로 봐서 우리가 1인 기업 하다 보면 퍼널이 되게 복잡하죠. 뭐 라이브 클래스도 해야 돼. 뭐 CRM은 또 어떡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도 써야 되고. 와서 복잡해. 그걸 어떻게 하면 합쳐질 수 없나? 단순해질 수 없나? 그러면서 저희가 나온 게 이제 지금 그 무료 그 책자 받는, 무료 책 받는 기어스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사슬을 찾아내서 이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만들면 안 되나? 그러면 구현을 해버리니까 또 플랫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더 디커플링 들어가 보죠. 그 세 번째는 이거야. 전문화로 약한 사슬을 끊어내는 거야. 자신의 시장이 전문화로 가는지 통합화로 가는지도 확인하긴 해야 돼요. 예를 들면 A그라운드는 되게 통합적이죠. 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를 코칭해요? 이렇게 하기 되게 뭐하는 게 한 6명, 7명, 많으면 8명이 오는데 각각 그냥 다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이 전문화로 디커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외식업 유튜버만 키워. 그러면 이제 그냥 유튜버 키우는 것보다 외식업 유튜버 키우는 게 훨씬 더 그 전문성 보이잖아요. 그게 또 디커플링 들어가는 거야. 예전에 그 외식업에도 디커플링이 항상 일어났었어요. 그대로 복제해서 외식업 하니까 그 한 몇 년간의 외식업자가 안 왔어요, 이걸. 디커플링이 된다는 거죠. 어깨가 먹혀버려요, 그렇게. 디커플링 하면. 이번에는 필라테스에서 나왔습니다. A그라운드 커리큘럼이 그대로 복제된 상태에서 자기만의 장점이 디커플링 돼서 전문화가 됐고, 거기에 플러스적으로 전문화가 더 있어요. 필라테스 강사 중에 퍼널 전문가가 없단 말이야. 퍼널까지 융합됐어, 그 사람은. 이게 홈페이지를 다 대행해서 만들어줄 수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필라테스 사람만을 위한 A그라운드인데 거기에 대행까지 붙어버려가지고 코칭 대행이야. 이 필라테스 선생님 여기 오면 안 되지, 이제. 그쪽으로 가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디커플링이 또 다른 분야로 전염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니까 되게 진화적으로 뭐 이 사람은 이거 특성 있고 이 사람 특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전염돼. 필라테스 들었던 사람이 또 여기 오기도 하고, 그리고 필라테스 그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 나한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면서 전염됩니다. 큰 기업으로 보면 아마존을 이용하면 에어비앤비도 이용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스타트업이나 어떤 큰 기업에만 적용될 거라 생각하지만 1인 기업에서도 제가 아이그라운드 예를 듣고 기거스 예를 들었듯이 다 디커플링 해가지고 시장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걸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시고 거기서 이게 이쪽이 좀 약하냐, 이걸 내가 강화해서 이걸 뚫어보겠다.
그러면 이 시장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전략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1인 기업들이 살아남기 되게 힘들고 6개월 안에 없어지는 사람들 많고 1년 안에 없어지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이제 대중 타겟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1인 기업은 이 얼리 어댑터라는 개념을 좀 뒤집어서 프리미엄 개념을 가서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고가로 팔아버려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캐즘 멤버십을 토대로 약간 융합적인 버전으로 제가 캐즘 멤버십 재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캐즘 마케팅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 얼리 어댑터가 있다. 얼리 어댑터는 좀 가감하고 좀 새로운 거를 이제 뭐 신식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고 좀 까다롭다. 그리고 여기에서 검증이 되면 이 얼리 어댑터에서 대중을 넘겨줄 때 이 캐즘이라는 게 있다. 죽음의 계곡들이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넘어가지? 라는 의문이 있었던 거죠. 캐즘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알렉스 오모지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걸 약간 융합해 버렸어요. 알렉스 오모지는 이 프리미엄이라고 칭합니다. 이걸 돈 있는 놈한테 팔아라 이겁니다. 그게 고객 X라고 합니다. 저는 업계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한테 팔아라. 그 A그라운드가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는 1,500만 원이나 받단 말이죠. 이걸 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중성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죠 저희는. 그러면 프리미엄을 타겟을 해가지고 여기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면 이 캐즘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중으로 만날 때 저희는 이제 기거스라는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요. 1인 기업을 위한 플랫폼. 대중은 만족시키기가 되게 힘든 게 뭐냐면 기거스는 99,000원을 받아요. A그라운드는 1,500만 원을 받아요. A그라운드 고객들은요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나하고 딱 맞는 고객이고, 근데 99,000원 내는 사람들은요 엄청 까다로워요. 아, 이 대중을 만족하기 훨씬 어렵구나. 그러니까 되게 존경스러운 거, 아마존 막 이런 거 있죠, 페이스북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때려 박아야지 여기 대중을 타격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캐즘을 극복해서 투자금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대중을 공략할까 했을 때, 아, 이 A그라운드에서 있는 프리미엄 비즈니스가 현금 창출구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걸 여기로 와서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후기 대중까지 할 수 있죠. 근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기거스라는 플랫폼은 이 프리미엄 비즈니스에서 양산된 그런 지창업자들이나 사업가들이 이 기거스 플랫폼을 리더로 할 수 있어요. 그 X들이 이 사람한테 소문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중들한테. 그러니까 캐즘 없이 프리미엄하고 대중을 동시 타격하는 모델입니다. 동시 타격. 실제로 제가 동시 타격하고 있고, 알렉스 오모시도 어케이션닷컴을 하면서 여기 스쿨이라는 모델을 대중화 비즈니스 거기는 14만 원 정도 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적자래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스케일업 비즈니스란 말이죠. 그래서 엄청난 투자금이 필요하고 뭐 100개 중에 한 개가 살아남을까 말까 이런 판이에요. 그걸 프리미엄 비즈니스 어케이션닷컴 하면서 그거를 동시 타격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프리 모어의 캐즘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해서 캐즘을 극복했으면 대중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제가 주장하는 건 뭐야? 알렉스 오모지랑 프리미엄과 대중이 동시 타격 가능하다. 그럼 캐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A그라운드 모델은 캐즘을 8년 동안 겪고 있다고도 보이는데, 맞죠? 이 죽음의 고역을 8년 동안 겪고 있는 거야. 이 캐즘을 극복할 때 뭘 해야 되냐는 거죠. 가감하고 소모적인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걸 했다가 뜻했어요. 사업 올렸다가 막 이러겠죠. 그 다음에 신중한 계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심한 자원 배분, 재무 관리를 엄청 세게 해야지 이 캐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프리미엄 비즈니스 포지셔닝이 필요한데, 이 송곳 같은 지점에 융합적인 포지셔닝이 필요해요. 대체 불가능한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이 프리미엄 비즈니스는. 그래야지 이 돈이 있는 고객들이 프리미엄을 사겠죠. 그러면서 현금 확보가 되면서 이 대중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건데, 대중 비즈니스와 프리미엄 비즈니스 융합해가지고 여기 타겟하고 여기 타겟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닷컴을 한번 예를 들면 캐즘 극복한 거는 영업 담당자만 타겟했어요. 포지션이 되게 송곳 같았죠. 세일즈포스가. 그 영업 담당자의 특성이 뭐예요?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세일즈포스닷컴이 마음에 들면 계속 영업을 치겠지, 얘들이.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캐즘을 극복하게 된 거죠. 입소문하고 프리미엄으로. 그래서 그 얼리 어댑터라는 개념이 뭐 되게 까다롭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프리미엄으로 보면은 여기서 현금으로도 창출이 잘 되니까 캐즘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1인 기업으로 한번 보면 이 초이 캐즘도 있어요. 초이 캐즘. 1인 기업에서. 초이 캐즘은 뭐냐면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성공 사례들. 그런 게 없으면 이 초이 캐즘이 극복도 안 되고 여기까지 가지도 못해. 그게 이제 A그라운드 초기에 오셨던 분들이죠. 그럼 저희는 이제 스탠포드와 피어런이 이걸로 해가지고 서로에 기여하고 서로의 후기를 받아가면서 초이 캐즘을 극복합니다. 레퍼런스가 A그라운드에 오면 굉장히 빠르게 세팅이 돼요.
서로 돕고 돕는 관계를 만들어 버리니까 저희가. A그라운드의 고객 제안은 뭐냐면 포지션이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는 교육입니다. 저희는 성인 교육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고객 문화는 뭐냐면 저희만의 정체성과 이케아 효과인데, A그라운드의 사람들은요 커리큘럼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케아가 조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거라고 하죠. A그라운드 나라는 정체성을 세팅해놔요. 자기만의 정체성. A그라운드는 나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본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똑똑한 사업가들, 순수성을 가지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만의 이케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본질을 가리키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복제가 가능해요. 근데 복제도 영혼을 복제해 가면 거기서 변이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 문화가 이렇게 세팅이 되죠. 그래서 A그라운드가 브랜드가 자신을 대변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입소문을 하고 자랑하게 만들고 나한테 맞게 커스텀하게 돼요. A그라운드 교육을 나한테 입혀서, 그리고 공유하게 되죠. 예, 그게 이제 고객 문화를 세팅하면서 이게 나라고 말하고 싶어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A그라운드를. 그러면 이게 고객이 일관도 있는 사명을 가지고 일소문을 내게 되면서 고객 A로 다가가는 거죠. 일반 고객들로. 그 일반 고객들을 받아서 기거스라는 플랫폼을 받아서 또 여기서 대중화를 시키는 거죠. 이 문화가 여기도 연결되니까요. 일관성은 비즈니스 순서를 잃지 않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입소문은 고객이 1,000명이 3년간 나한테 구전하고 만드는 게 내 비전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했던 이 후기 시장에서 요것도 다중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게 없어진다. 캐즘 자체가. 이런 모델로 해서 캐즘 마케팅을 약간 재해석해서 융합적으로 알렉스 호모즈 모델과 융합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여러분들도 고지고대로 책을 읽지 말고 그거를 융합해가지고 자기에 맞게 커스텀을 해가지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